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입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여기서 차임을 주고 빌려서 사용할 때 이거를 임대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용대차라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 사용대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데 공짜로 빌려 쓰는 것, 이것을 사용대차라고 하고, 유상이웃, 여기서 사용료를 주고 빌리는 것을 임대차다라고 합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인데, 물건은 다시 이게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임대차. 동산임대차, 대표적인 동산임대차가 뭘까요? 렌트카죠. 렌트라는 말이 빌린다는 얘기잖아. 렌트카. 이거 1단위로 사용료를 내죠. 이게 바로 동산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임대차는 다시, 부동산은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죠. 그런데 건물은 다시 나눠지게 되면 주거용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용도의 건물이 있겠죠.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용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거나 영업용 건물이 아닌 그 밖의 건물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공장 임대차든지 아니면 창고 임대차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장이나 창고, 공장 임대차보호법, 창고 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법에서 보호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타 용도의 건물은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보호받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과 그 다음에 상가 영업용 건물, 이것이 있어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 하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큰 흐름으로서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임차인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가임차인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2000년도 초에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고 나면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대로 다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이것을 상가건물이라고 하고, 그 상가건물의 세입자를 상가건물 임차인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전에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주거인가 아닌가는 공부상의 표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은 영업용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것을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즉 영업을 하는 이런 세입자를 상가 임차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보호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상가 건물에 이럴 수가 있겠죠. 상가 건물에 여기서 있는 사람이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에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동창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또는 이게
종중문중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건 영업용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하는 대상이 아니잖아.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는 세입자가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또는 종중문중 이것이 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든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가 임차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또 많은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상가 건물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4층 건물이다라고 합시다. 지금 3층에 여기서 새 들어간 사람이 교회가 새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여기서는 교회로 새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요, 상가 임차인입니까? 교회는 영업용입니까? 실제로 장사하긴 하지, 그치? 죄송합니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실제로, 안 끊어. 실제로 하긴 하지, 그치?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날 종교법인에도 과세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종교단체 이런 쪽은 아직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서 3층을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가임대차 보호부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임대차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목사님 이름으로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보호됩니까?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 주소지에. 그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냐고요? 예?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주거가 아니잖아. 주택 임차인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되잖아. 기하심식 용도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를 되잖아.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전입신고는 허위죠. 실제로 여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 교회잖아. 이거는 교회가 여기서 목사님 이름으로 여기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사람이다. 3층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교회로 세를 얻어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람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호받으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거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경우에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지. 전세권 등기를 해야 보호되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세입자, 임차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대상으로서 여기서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용이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사업용이라든지 비사업용 건물 이런 거라든지 또는요 이것이 비영업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가 건물 임차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영업용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장이나 창고 이거는 장사하는 게 아니죠. 공장은 물품을 생산하는 데고 창고는 보관하는 데지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 장사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래서 공장이다. 자,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장으로 창고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이 각각의 요 4층에는 여기서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이걸 창고로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라는 사람은 여기서 당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라는 사람은 여기서 해가지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먼저 D,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 임차인입니까? 상가 건물 임차인 맞죠? 상가 건물 임차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A는 어떻습니까? A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죠? 그럼 얘는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당구장은 어떻습니까? 당구장을 빌려서 하는 이것도 어떻습니까? 상가 임차인이지?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 여기 3층에 창고로 운영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호되지 않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보호받으려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 보호되죠. 아니면 보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바꿔볼까요? 여기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다 갑시다. 자, 2층은 여기서 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은 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호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다시 1층은, 자, 1층 음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D가 여기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 안 되죠?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보호받아. 상가 임차인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보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자, 좋습니다. 교회로 운영되는 여기 2층에 있는 C가 교회로 운영되는 이 부분 2층을 새로 얻은 사람이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비사업용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교회 목사님 앞에 전입신고했습니다. 보호 대상입니까? 보호 대상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보세요. 3층에 세를 얻은 B라는 사람이 창고로 운영하면서 창고를 빌렸습니다. 이 안에서 물건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물건도 보관하고 창고에서 물건도 팔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파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죠. 물건을 보관만 하는 사람이라면 창고업자잖아. 근데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창고형 매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팔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창고로 임대차 했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죠.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부에서 보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때로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거용과 상가, 그 다음에 기타 용도 이것으로 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 뭡니까? 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자 영업용 건물. 그 다음에 기타 용도의 건물. 따라서 주거용 건물로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택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부에서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받는 거죠. 상가 건물 임차인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기타 건물, 주거용도 아니고 영업용 건물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법에서 보호가 안 되니까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 이런 겁니다. 보세요. 갑의 건물에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의뢰하는 사람이 공장으로 임대차 했습니다. 공장 임대차 보호 이런 거 없죠? 임대차 기간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갑이 이 공장을 다른 사람 병한테 팔았습니다. 새로운 공장 주인이 나가라 라고 하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의리, 병에게 대항하여 나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다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임대차는 갑과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의 효력을 계약 당사자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때 그 효력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거를 대항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대항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에? 그럼 여기 있다 말고 여기 있다 말고 내가 여기서 2년 계약했는데 1년밖에 안 됐다. 나 아직 못 나가겠다. 기간이 남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그러면 자 병이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2년간 계약 사용하라고 계약해 줬어? 왜 나한테 와서 따져? 갑한테 가서 따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갑한테가 따져.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권리는 너의 공장 임차권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이고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왜 갑에 대한 채권까지 나한테 주장하냐 이 말이야.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이 공장을 여기 임대차 해가지고 여기서 임차는 보호가 안 되니까 임차는 보호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 기간 이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기간 존속 중에 집이 다른 사람 팔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권 등기된 거 못 봤어? 나 아직 기간 남았어. 못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셨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건물이 주거용과 상가 또는 주거용과 기타 용도 또는 영업용과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겸용 건물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겸용 건물. 겸용 건물은 크게 나눠지게 되면 주거용 건물과 자, 여기서 영업용이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럴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 주택가 안에 이렇게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구멍가게 있으면 여기 구멍가게, 여기는 가게로 사용하고, 여기는 방 꾸며놓고 영감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주방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이거는 주거용이지? 이거는 영업용이지? 그럼 이 사람은 주택임차로 보호되는가, 상가금 임차로 보호되는가, 어느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거용과 상가가 같이 겸용으로 사용됐을 때 이것을 겸용건물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고 어떤 법에서 보호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주된 목적이. 상가 건물이 임차권이냐, 임대차가 주된 목적이냐, 주택임대차가 주된 목적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임대차의 목적이 뭐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된 용도가 임대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주된 용도가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면적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등을 따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반 이상이거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 전체를 뭐로 보는가? 주택 임대차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 6천에 월 30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택 임차인으로 봐서 전체를 주택 임대차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보세요. 이게 식당입니다. 식당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홀이고 여기 주방이고 그래서 방에 여기다가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식당 주인이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영업용이지. 이건 주거용이지. 자, 그럼 이거는요. 주택임대차입니까? 상가금 임대차입니까? 주된 목적이 뭐야? 주된 목적이 뭡니까? 주된 목적이 상가금 임대차지.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이게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것 전체가 상가금 임대차로 다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다가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보호받아.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으면 보호되지 않아. 이해가셨습니까? 주거용과 영업용이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임대차의 목적이 뭐냐, 주된 용도가 뭐냐,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냐, 아니면 이것이 주거용이냐, 이게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판단할 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면적비죠. 면적비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방입니다. 옛날 다방, 커피 파는 다방. 여기에 홀이 이만큼 있고요. 여기에 방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있고, 여기 부엌도 있고, 여기다가 커피 끓이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여기에 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는 여기서 다방 마담 주인이 거주하고, 하나는 여기 다방에 거주하는 아가씨, 옛날에 레지라 그랬었죠. 다방 레지. 예? 조급원들이 거주했단 말입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다방 마담이 여기서 임차인이 여기서 이 사람이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택 임차인으로 보호받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 여기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입니까? 상가금 임차인입니까? 이 부분이 홀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이 거주하는 부분이 더 넓어. 그럼 이거 주택 임차인입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 부분이 더 넓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이 사람 처음에 세워들 때 뭐로 세워둔 겁니까? 처음에 뭐로 세워둔 거야? 다방으로 세워둔 거지. 영업용으로 세워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상가금 임대차지. 그때 판결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비록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냉장고도 있고 여기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스레인지 여기다 밥도 해먹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스레인지는 주된 용도가 뭐야? 가스레인지 주된 용도가 밥 해먹는 거야? 커피 끓이는 거야? 커피 끓이는 게 주된 용도지. 밥도 거기다 해먹긴 해먹지만. 그래서 전체 주된 용도가 여기는 영업용이다 이겁니다. 따로 이 사람 뭐예요? 전입신고를 해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보호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가 뭐예요? 상가임대차로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보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겸용건물의 경우에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때로는 주거용과 경업용이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것이 주거용 건물과 기타 용도의 건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컨대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공장입니다. 또는 창고입니다. 공장 창고에다 여기다가 방을 이렇게 만들어가 여기도 거주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기타 용도와 주거용이 겸용되는 거죠. 어느 것이 주된 겁니까? 네, 기타 용도가 주된 것이지. 따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장임대차, 창고임대차지 주택임대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영업용과 기타가 여기서 겸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 면적비는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무엇으로 다뤄지는가라고 판단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게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고 면적비도 넓다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이고, 여기서 영업용이 주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되는 것이고,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보호받는 것이고.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건물이 있는데 이게 공부상으로는 이게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근데 요거를 여기 1층이 이렇게 됐는데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여기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1층을 여기서 방으로 꾸며가지고 여기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근린상가입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상가임차이죠. 이 사람은 전입신고,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보호받는 거죠. 이 사람은요, B라는 사람은요, 음식점 자리에 주거용으로 이 사람이 세를 얻어서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상가임차인이야, 주택임차인이야? 뭡니까? 공부상의 표시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죠. 실제 용도가 뭐야? 실제 용도가 주택임대차지. 처음부터 주택임대차로 세를 얻었지.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보호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차하고 차이점이 이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집 없는 서민, 국민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주택임대차에서는 어떻습니까?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요건이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되잖아.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만 가능한 거지 법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 및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은 자연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법인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세요.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만약에 30억짜리라고 합시다. 매매가격 30억짜리인데 여기에 세 사는 사람이 보증금 20억에 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보호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법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사회 경제적인 약자인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20억짜리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20억짜리 세입자가 그 사회 경제 약자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보호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는 모든 상가 임차인을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라야 보호대상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환산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285페이지에 있는데 최근에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이겁니다. 이거는요, 계약 체결 당시에 보증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환산보증금은 순수한 보증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게 환산보증금이야. 따라서 거기 보세요. 지금 여기 285페이지 보세요. 2018년 1월 26일에서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계약한 사람이라면 계약 체결할 때 이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는 6억 1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보호 대상으로 상가금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거죠. 6억 1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 자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자 이때까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의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120만 원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환산보증금이 5억에다가 12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1억 2천이잖아. 그럼 환산보증금액이 6억 2천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호대상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 보증금을 우선 매제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가금을 임대차법에서 사업자 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아니고 요 금액, 요 5억을, 보증금 5억을 우선 매제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 순위에 따라서 우선 매제 받으려고 하게 되면 상가금 임대차법에서 보호가 안 되니까 이 사람 보호 받으려고 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를 해라 이 말이야. 따라서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액에 다과 상관없이 보증금이 수십억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상가 건물은 그게 아니고 환산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라야 된단 말입니다. 계약 체결할 당시에 환산보증금이 그때 당시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2019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서울특별시는 9억 원이죠. 환산보증금 9억 원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역시는 5억 4천이죠. 5억 4천이죠.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광역시의 보증금이 4억이야. 그 다음에 월 차임이 여기서 자 140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딱 보호 대상이지. 네. 5억에다가 1억 4천이니까 딱 5억 4천 되잖아. 그 보호 대상이지. 근데 이 사람이 월 150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환산보증금 얼마야? 5억 5천이지. 그럼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액에 다과 상관없이 다 보호 대상이야.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2015년 5월 13일부터는 그 전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다라고 한다면 보호 대상이 아닌데 이 이후로는요.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야. 자, 갑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임대차 했습니다. 지금 광역시로 갑시다. 광역시인데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의 날짜가 만약에 2019년 4월 2일 이후라고 합시다. 만약에 2020년에 계약 체결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보증금이 보호받으려고 하게 된 보증금, 환산보증금액이 얼마나 해야 된다고요? 5억 4천이라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얘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증금 4억에 월 150 그래 됐습니다. 그 이 사람은요, 환산 보증금이 5억 4천을 초과함으로 이 사람 보호 대상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보호 대상이 아니죠?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요, 대항력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약하기로 했는데 1년 지났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병이 너 나가, 내가 새로운 상가 건물이 알아볼 때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병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나 3년 동안 계약한 사람이야. 아직 2년 남았어. 2년 남았으니까 2년 더 살고 갈까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이 나가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증금 줘야 나가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바꿉니다. 지금 얘가 4억에 월 150으로 상가금 임대차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기서 자, 여기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고, 자, 아까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상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이런 조건이 이겁니다.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후순 임차권은 낙찰자 대항할 수 없는 거지. 가게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 저당권자 다음으로 얘가 보증금을 우선 매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매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환산보증금이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시킨다고 했었죠. 우선 변제권에 관한 것을 적용시켰다는 얘기 없었잖아. 그렇죠. 따로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으나 경매로는 얘가 대항력이 없어지잖아. 낙찰 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보증금은 2순위로 받을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따라서 얘는요, 환산 보증금 일정을 초과한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보증금 우선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네? 사업자 등록만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 네?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지 전세권에 따른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차점 구분되셨습니까?